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인물은 정말 말 그대로 수수께끼 그 자체입니다. 따뜻한 남쪽 시칠리아에서부터 저 멀리 쌀쌀한 북해 연안까지 어마어마한 영토를 다스렸던 슈타우펜 왕조의 군주 이야기거든요. 영토의 크기만큼이나 그의 삶 역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채로웠는데요. 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제가 호들갑을 떠는지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당시 동시대 사람들이 이 왕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시나요? 무려 세계의 경이였습니다. 장난 아니죠? 그냥 훌륭한 왕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세상의 놀라움 그 자체였다는 뜻입니다. 이 지배자가 13세기 중세시대에 뻔한 규칙과 기대치들을 얼마나 완벽하게 산산조각 냈는지 아시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럼 이 세계의 경이가 왜 중세시대의 진정한 이단아로 불렸는지 그 독특한 면모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일단 이 사람 언어 능력이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명색이 독일왕이니까 독일어는 기본이겠죠? 거기에 이탈리아와 프랑스어, 그리스어, 그리고 무려 아랍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중세 군주들은 대부분 칼 휘들고 싸우는 것만 알았지 이렇게까지 엄청난 교육을 받은 경우는 정말 드물었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다른 왕들과는 완전히 급이 달랐다는 얘기죠. 게다가 단순히 외국어만 잘했던 게 아닙니다. 제국을 다스리는 와중에도 틈틈이 시를 쓰고 당대 네로라 하는 지식인들과 철학을 토론했어요. 심지어 매사냥에 관한 전문서적까지 자기가 직접 썼다니까요. 근육질의 전사화환이 판치던 시대에 혼자 뼛속까지 지식인이자 학자였던 겁니다. 완전 괴짜천재 같지 않나요? 자, 근데 이렇게 천재적인 학자였던 왕의 실제 정치는 어땠을까요? 여기서부터 아주 기막힌 모순이 시작됩니다. 특권으로 인해 조각조각 쪼개져 버린 제국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죠. 그가 왕자에 오르는 과정부터가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겨우 걸음맞대 무렵에 어머니 콘스탄츠에 의해 독일 국왕으로 대관을 하거든요. 근데 정작 자란 곳은 춥고 낯선 독일이 아니라 어머니의 고향인 따뜻한 남부 이탈리아였어요. 나중에야 북부의 지배권을 되찾긴 했지만 머리에 쓴 건 독일의 왕관인데 마음의 뿌리는 완전히 이탈리아에 단단히 박혀 있었던 거죠. 그러는 동안 독일 내부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프리드리히의 슈타우펜 가문과 그들의 오랜 앙숙이었던 벨프 가문이 권력을 두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었거든요. 제후들도 두 패로 쫙 갈라졌는데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교황까지 슬쩍 끼어들면서 정치판이 아주 복잡하고 위험한 난장판이 돼버립니다. 여기서 제일 재밌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명색이 독일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고향이 이탈리아라는 걸 굳이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이 늘 지중해에 가 있었죠. 그러니 북부 독일 사람들 눈에는 우리 왕이 얼마나 낯설고 이국적인 이방인처럼 보였겠어요. 하지만 참 묘하게도요. 이런 이질감이 마냥 미움받은 건 아니었고 오히려 그 이국적인 아우라가 북부 사람들을 묘하게 매료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향 때문에 통치 방식이 되게 독특해집니다. 자기는 따뜻한 남부에 머물면서 이른바 부재중 통치를 한 건데요. 멀리서 다스리려니까 각 지역 영주들한테 각종 특권들을 막 퍼주면서 충성심을 돈으로 산 겁니다. 근데 이게 완전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요. 영주들에게 특권을 주면 줄수록 그들의 콧대와 독립성만 높여준 꼴이 된 거죠. 결국 편하게 통치해보려던 이 전략이 자기가 다스리던 제국을 심각하게 갈기갈기 찢어놓는 결정적 원인이 되고 맙니다. 자,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국내 정치 이야기는 이쯤에 두고요. 이제 이번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 너무나도 파격적이었던 그의 칼 없는 십자군 원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중세 군주들 하면 명예, 전투 이러면서 십자군 원정에 환장했잖아요. 근데 프리드리히는 정반대였습니다. 가기 싫어서 계속 미루다가 마침내 성지에 도착했을 때도요. 적을 향한 분노보다는 아랍 문화와 과학에 대한 엄청난 호기심과 존중을 품고 있었어요. 자기가 쳐부숴야 할 적들의 문화에 지적인 경의를 표했다니 전형적인 십자군 기사들이랑은 정말 차원이 달라도 너무 다르죠? 자, 여기서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당시 모든 유럽 군주들의 평생 소원이 바로 예루살렘 성지 탈환이었는데요. 과연 단 한 번의 칼부림도 없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그를 진정한 세계의 경위로 만든 가장 미스테리한 대목입니다. 정답은 그야말로 숫자 0입니다. 놀랍게도 단 한 번의 무력 충돌도 없었어요. 희생자 수
영명. 피 튀기는 종교전쟁과 살육이 너무나 당연하던 그 끔찍한 시대에 폭력이 제로였다는 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자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이변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마법을 부린 걸까요? 그가 무력 대신 꺼내든 무기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로 외교였죠. 이슬람의 술탄 알카밀과 직접 만나 대화하고 타협하고 평화 협상을 맺은 겁니다. 아랍 문화에 대한 그의 깊은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 결과요, 기독교 최고의 성지인 예루살렘, 베들레헴, 나사렛을 너무나도 깔끔하게 넘겨받았습니다. 진짜 완벽한 승리 아닙니까? 하지만 당대 사람들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완벽하게 성지를 되찾았는데도 정작 다른 십자군들은 길길이 날뛰면서 이 평화협정을 맹렬히 거부했어요. 그들은 이교도들과 무조건 피를 보는 진짜 성전을 치러야 한다고 박박 우긴 겁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이 현대적이고 세련된 외교 방식이 당시에 광기 어린 사람들에게는 전혀 먹히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대화와 타문화에 대한 존중으로 원하는 걸 100% 다 얻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당시의 십자군들은 외교관의 지혜보다 전사의 피 묻은 칼을 더 갈망했을까요? 과연 그들이 진짜 원했던 건 성지였을까요? 아니면 전쟁 그 자체였을까요? 이 기막힌 역설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참 크지 않나요? 오늘 준비한 프레드리기 2세의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